혹시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스케이트 넣는 트렁크 본 적 있어요? 오늘 소개할 브랜드가 2012년에 소속 장인이 8개월 동안 혼자서 수작업해 만든 트렁크를 김연아 선수한테 전달했었어요. 그리고 이 브랜드 때문에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녀죠,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그리고 고 신격호 회장의 장녀죠, 신영자 전 이사장이 대결을 벌였었어요. 이 브랜드 매장을 자기네 면세점에다 유치하려고요. 이부진 사장이 직접 나서서 이 그룹 회장을 막 영접하고 공을 들여가지고 유치에 성공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천공항 면세점 이 브랜드 매장 한 곳에서 개장 첫 해에만 1,000억 원 넘는 매출이 나왔어요.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이 브랜드가 만든 콘돔도 있었어요. 개당 68달러 하나에. 혹시 그런 브랜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에이, 저건 엄마 아빠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쓰는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젊은 층이 막 열광하게 되는 그런 거 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싶은데 이 브랜드가 그랬어요. 비결은 뒷부분에 설명드릴게요. 암튼 그러면 명품 중에서 브랜드 가치가 제일 높은 기업, 아니 세계 전체 패션 기업 중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데는 어딜까요? 에르메스 아니고 구찌도 아니고 샤넬도 아닙니다. 이 브랜드가 나이키랑 엎치락뒤치락해요. 수많은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매출을 올려서 재작년 추정 매출이 연 18조 원 정도 돼요. 아마 프랑스 사람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브랜드 창업자 이름 아닐까 싶어요. 다른 명품 브랜드 소개할 때는요, 그거 쓰는 연예인 뭐 셀럽들 되게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 브랜드 쓰는 셀럽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 많고요. 한때 3초백이라는 별명이 붙었었어요. 이 브랜드 핸드백에 3초마다 한 번씩 보인다고 해서. 짝퉁도 이 브랜드가 제일 많아요. 똑같이 베끼기 위해 한 가지 브랜드만 집중적으로 생산했습니다. 피 튀기는 암투로 브랜드의 주인이 바뀌면서요, 이제는 세계 최대 명품 그룹을 떠받치고 있는 브랜드, 그래도 계속 많이 팔리고 있는 세계 최고 최대의 명품 브랜드, 166년 역사의 루이비통입니다. 왜 내장을 밖으로 끄집어낸 것 같은 모양의 신발 본 적 있어요? 운동화? 한때 BTS, GD, 엑소, 뭐 현아씨 같은 네로라 하는 셀럽들이 다 신고 다녔었던 마치 피카소 그림 느낌이 나는데요, 기존의 신발을 분해하고 재구성한 리셀가가 되게 비쌌던 오프화이트의 버지라블로가 나이키랑 콜라보한 거였거든요. 근데 2018년에 루이비통이요, 아까 그 버지라블로를 남성복의 아티스트 디렉터로 영입했죠. 그때 루이비통은 뭔가 좀 다르네, 1등은 뭔가 다르다,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어요. 워낙 버지라블로가 핫한 인사였지만요, 흑인 디자이너가 드문 보수적인 명품업계에서 업계 1위가 파격적으로 움직인 거니까요. 근데 1854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거의 100년 넘게 잠들어 있다시피 했던 루이비통이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분명했죠. 이번 편이 단지 패션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자, 이유는 또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려면 대략적인 역사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때는 1836년쯤이었어요. 루이비통의 창업자 루이비통이 16살에 파리에 도착합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접경지대에 있는 프랑스 앙셰라는 지역에 있는 집을 떠나서 파리로 일하러 간 거죠. 지금 찾아보니까 안 쉬고 가도 차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근데 이걸 걸어갔어요. 돈 떨어지면 일하고 또 돈 떨어지면 일하고 또 걸어가고 해서. 기록마다 다른데 최소 1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파리에 도착해서는 마레샬이라는 여행용 트렁크 제작자의 견습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17년을 일하거든요. 주로 부자나 귀족들이 마차나 기차, 배로 여행할 텐데 이 여행객들의 트렁크를 만들고 짐도 싸주고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아주 솜씨가 야무졌던지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의 아내죠, 외제니 황후의 트렁크를 만들고 짐도 싸주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854년 독립해서 자기 이름을 건 가게를 차리죠. 이게 루이비통 브랜드의 시작이었습니다. 연예인 트렁크로 유명한 리모아 있잖아요. 그거 역시 루이비통이 소속된 LVMH 그룹 소속인데, 암튼 지금은 여행용 트렁크가 어때요? 어떤 모양이에요? 보통 직사각형 형태잖아요. 가볍게 만들려고 하고. 근데 당시에는 여행용 트렁크가 나무나 가죽으로 만들고 윗부분은 좀 둥근 그런 형태였어요. 뭔지 알겠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왜 보석 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한 미국의 골동품 경매업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행 가려면 짐들을 이렇게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운이 안 좋아서 자기 여행용 트렁크가 맨 밑에 깔리면 내용물도 부서질 수 있고 가방도 부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가방 밑에 안 깔리게 하고 맨 위에 두려고 위를 둥글게 만들었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미국 골동품 경매업체는. 또 다른 설명은 비가 오거나 물이 위에 있을 때 흘러내리게 하려고. 아무튼 근데 계속 그런 트렁크들만 생기니까 쌓기가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루이비통이 방수 처리한 캔버스,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걸로 직육면체 모양의 여행용 트렁크를 만듭니다. 루이비통의 트렁크는요, 가벼웠고 또 여러 개 쌓기도 좋았고요. 프랑스 황후 가방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여행을 다니는 부유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짝퉁이 가장 많은 명품 가방은 어느 브랜드일까요? 짝퉁 명품 가방의 절반 이상이 루이비통을 따라한 거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어요. 근데 그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1800년 짝퉁이 옛날에도 있었던. 솜씨는 달랐겠지만 비슷하게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세경
경영에 들어간 루이비통이 아들 이름이 조르주였어요. 조르주 비통. 모조품을 막기 위해서 트렁크에다가 무늬를 입히기 시작해요. 처음엔 줄무늬였고요. 1888년에는 다미에 체크무늬죠. 그리고 1896년에는 드디어 루이비통의 L과 V를 겹친 지금의 모노그램 무늬가 탄생합니다. 그런 와중에 도난 방지용 잠금 장치도 개발했고요. 그리고 막 탐험가들이 주문을 하니까 내구성을 직접 테스트하겠다고 그 아들이 막 들고 막 사막을 건너가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신기한 사람이에요. 망인정신. 그리고 이후에는요, 샤넬의 가브리엘 코코 샤넬이 직접 주문해서 만들었다는 알마백, 이게 나중에는 일반에 판매되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샤넬이 루이비통한테 내 가방 좀 만들어줘. 왜 루이비통 가방 들고 다녀? 그건 마치 스티브 잡스가 갤럭시 쓰는 거랑 비슷하네. 그리고 시대의 연인 오드리 헵번이 좋아해서 자기 몸에 맞는 작은 사이즈를 특별 주문해서 들고 다녔다는 스피디백, 이게 그 삼초백으로 유명한 거예요. 시내나 강남 같은 데 가면 막 3초마다 하나씩 보인다는 거죠. 지하철에 가면 막 따다다다다. 이렇게 여행용 트렁크 위주로 제작하던 루이비통이 자동차 여행이 대중화되면서 에르메스 같은 다른 명품 브랜드처럼 손가방이나 여행용 가방 이런 거 만들면서 큰 인기를 끕니다. 그렇게 루이비통은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최대 여행용 가방업체로 성장하죠. 그리고 비통 가문 3세 경영에 들어가서는요, 파빌론백, 빠삐용백이죠. 이런 거 등등해서 제품 라인업이 더 다양해졌고요. 특히 전후에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던 일본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일본에서는 공공연하게 루이비통 들고 다니는 게 성공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일본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는 족족 루이비통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지만 판매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루이비통이 아주 크게 확장하지는 못했어요. 매장 수도 적었고요. 60년대나 70년대 초반 같은 시절에 파리에 가서 루이비통을 사려면 줄을 2시간 이상 서야 되는 것도 다반사였대요. 바로 이 시절에요, 창업자, 그의 아들, 그의 손자로 이어지던 가족 경영에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1977년에요, 철강 유통사로 수완을 발휘하던 창업자 증손녀의 남편이죠. 루이비통 창업자의 증손녀 사위 앙리 라카미에가 그룹의 키를 잡습니다. 그래도 가족 경영은 가족 경영인데 조금 변화가 생긴 거죠. 근데 라카미에는 아주 공격적인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사위였지만 그 집안 직계들보다 루이비통이라는 이름의 잠재력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어요. 북미 시장에 공을 들였고요. 아까 일본에서 되게 인기 많았다고 했잖아요. 1978년에는 일본에 매장을 엽니다. 그리고 84년에는 한국에도 진출하는 등 아시아 시장도 공략하죠. 음악회나 전시회, 요트 경기처럼 부유층이 즐기는 문화 이벤트에 후원을 강화합니다. 이 시절에 매출과 회사 규모가 전보다 급성장하죠. 자, 그런데요, 창업자, 아들에서 사위로 경영의 축이 옮겨가는 변화가 있었고 회사도 커졌지만요, 이때까지만 해도 루이비통은 종합적인 명품업체가 아니라 명품 여행용 가방, 핸드백 만드는 가방업체였어요. 그래서 왜 첫 부분에 루이비통이라는 거인이 100년 넘게 잠들어 있다시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런 이유고요. 그럼 루이비통이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갖추게 되는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언제냐? 비통 가문의 패밀리 비즈니스였던 루이비통의 주인이 바뀌면서부터입니다. 왜 앞부분에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어떤 사람한테 공을 들였다고 했잖아요. LVMH의 아르노 회장이었거든요.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늑대라는 별명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이 변화를 설계한 주인공이었어요. 이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튼 1987년에요, 샴페인, 와인, 꼬냑 등을 만드는 주류업체 모에 헤네시 그룹이 루이비통한테 손을 내밉니다. 우리 가문의 지분이 너무 적으니까 니네랑 손을 잡아서 좀 안정적인 경영을 해보자. 그래서 아주 금방 두 그룹이 합쳐집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지금의 LVMH 그룹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1988년에서 시작해서 1989년까지 아주 많은 진통 끝에 이 LVMH 그룹의 경영권이요, 디올을 갖고 있던 베르나르 아르노에게 넘어갑니다. 아까 그 현재 LVMH의 수장이죠. 근데 왜 아르노가 중요하냐? 아르노가 왜 루이비통의 변화를 설계한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아르노 자신은 경영자였지만요, 그 누구보다 관습을 거부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진 디자이너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디자이너나 셀럽들이 돈 벌면 변해가지고 예전과 같은 어떤 창조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건데, 근데 그런 소수의 특별한 창조적인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봤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명품 기업 소비자는 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돈 많은 이미지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고객들은 자기도 이미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디자이너들이 주게 되는 이미지나 캐릭터에 끌린다는 거예요. 아르노가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아르노 회장이요, 전 직장에서 쫓겨난 한 천재 디자이너에게서 그런 특별함을 발견합니다. 천부적인 재능과 노력으로 이미 20대에 페리앨리스에 영입됐지만요, 관습을 깨고 이미 90년대 초반에요, 스트릿 패션과 하이 패션을 접목시킨 그런지 룩을 선보여서 미디어와 젊은 층한테 엄청난 환호를 받고 관심이 쏟아졌는데, 보수적인 경영진의 마음을 사지 못해서 회사에서 쫓겨난 마크 제이콥스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일종의 관종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미 아주 특별한 대단한 능력 있는 관종이었던 거예요.
뭘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막 특이한 행동을 하고 옷 벗고 막 부츠만 신고 막 사진 찍고 디자인 잘해서 상도 엄청 많이 받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도 좀 특이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이런 모든 탁월한 성취는 물론이고 그 캐릭터로 인해서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었던 어느 정도였냐면요. 왜 가위손이라는 영화 봤어요? 위노나 라이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위노나 라이더가 안타깝게도 도벽이 있었어요. 근데 마크 제이콥스의 드레스를 훔친 거예요. 엄청 망신을 당하고 완전히 파묻혔을 거 아니에요. 매장당했을 거 아니에요. 여론에. 근데 마크 제이콥스가 그 뒤에 어떤 대응을 했냐? 그 위노나 라이더를 마크 제이콥스 브랜드의 모델로 기용합니다. 훔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다. 팔을 복으로 바꿀 만큼 창조적이고 능력이 있고 매력이 있는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루이비통에 도착한 마크 제이콥스는요, 기성복 라인을 처음에 맡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는요, 마크 제이콥스가 디자인한 옷을 입으면 일단 눈에 띄는데 그러고 나서는 옷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인다. 특히 매일 새벽까지 놀고 마시고 했던 마크 제이콥스가 바로 그런 젊은이들이 노는 장소에 젊은이들이 뭘 입고 가고 싶어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요. 내가 가서 놀면서 애들을 보는데 애들이 뭘 입고 있고 뭘 입고 싶어 한다, 이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가방들, 왜 루이비통을 아주 비하하는 사람들은 똥가방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흰색 뭐 이렇게 해서 늘 비슷해서 젊은 세대들은 좀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노그램, 뭐 갈색 이런 거잖아요. 이 가방에다가 막 에나멜 코팅한 소재를 막 도입하고요. 베르니 라인이죠. 무라카미 다카시 등과 콜라보해서 아주 밝은 느낌의 제품들을 생산해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초대박을 쳤어요. 특히 이렇게 마크 제이콥스는 콜라보에 능해서요, 카니에 웨스트, 다프트 펑크랑도 협업을 했고요. 새로운 바람은 물론이고 이 바람을 매출액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아주 보수적인 기존의 명품 업체들의 콜라보 열풍을 시작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바로 이 마크 제이콥스 시절의 루이비통이 명품 가방 업체에서 종합 명품 브랜드로 우뚝 서게 된 거죠. LVMH 그룹의 아르노 회장의 베팅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밌는 게요, LVMH 아르노 회장이 디자이너의 캐릭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뉴욕타임즈가 과거에 한 디자이너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좋은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해도 톰 포드가 그렇게 안 생겼으면 구찌가 그렇게 인기가 많겠니? 칼 라거펠트가 아무리 디자인을 잘해도 특이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이미지가 훌륭하지 않다면 샤넬이 그만큼의 성과를 거뒀겠니? 그랬겠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루이비통은 워낙 대중의 이목을 끌던 마크 제이콥스를 영입해서 이미 성공을 거뒀잖아요. 근데 마크 제이콥스가 본인이 하고 다니는 건 되게 수수하게 하고 다녔어요. 뿔테 안경 쓰고 항상 큰 옷에 뭐 이렇게 다녔는데, 그 마크 제이콥스가 2006년에 아주 엄격한 다이어트, 몸짱 만들기까지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마크 제이콥스가 주목을 받는 만큼 루이비통도 부각되는 거죠. 그리고 루이비통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큰 돈을 벌었는데 마크 제이콥스는 계속 집에도 차에도 관심을 안 보이고 돈 쓰는데 별로 관심을 안 보이고 번 돈을 오직 그림 사는 데만 거의 씁니다. 그리고 막 마땅한 집이 없으니까 사무실에다가 막 좋은 그림들을 막 쫙 다 늘어놓고, 이 모든 것들이 아르노 회장의 선구안이 이래저래 다각도로 맞아떨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튼 그 마크 제이콥스는요, 루이비통 브랜드를 너무 상업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지만요, 그가 있던 1997년부터 2013년 말까지 루이비통은요,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건 물론이고요, 매년 최소 5-6%에서 10% 이상의 성공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마크 제이콥스가 떠나던 2013년 말에 무려 매출이 95억 달러에 이른 걸로 추정됩니다. 그 마크 제이콥스가 떠나고 루이비통에는요, 발렌시아가에서 모터백 열풍을 일으켰던 니콜라 제스키에르가 영입되고요. 이렇게 변화가 계속돼서 2018년에는요, 오프화이트의 버지라블로가 남성복 아트 디렉터로 영입되는 데까지 온 거죠. 그렇게 루이비통 매출이 계속 증가해서요, 2018년 기준 18조 원, LVMH 그룹의 매출을 맨 앞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너무 흔하고 상업적이고 뭐 프랑스가 아닌 지역에서 만들고 가격도 계속 올리고 뭐 이런 비판도 받지만요, 루이비통은 166년 역사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요, 변화를 계속 기민하게 하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죠. 사람들은 계속 루이비통을 더 사고 더 원하고 있어요. 브랜드 가치가 샤넬과 에르메스, 구찌보다 높고요. 왜 첫 부분에 제가 루이비통 이야기는 단지 패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설명이 됐을까요? 자, 제가 원래는 이렇게 끝내곤 했었는데 앞에서 왜 루이비통 브랜드의 주인이 바뀌고 변화가 시작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가장 흥미로웠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변화를 일으킨 사건과 사람에 대한 스토리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